여러분, 로빈후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밈 주식 대란? 맞아요. 한때 그랬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로빈후드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논란의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의 강자로 탈바꿈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변화의 핵심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과거의 로빈후드, 밈주식 대혼돈 논란의 중심, 그쵸?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글로벌 슈퍼앱? 다각화된 금융 강자? 심지어 계속 흑자를 내는 기업. 아니 이게 같은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엄청난 변화 뒤에는요,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안방인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판을 바꿔버린 글로벌 시장에서였죠.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정말 오랫동안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족쇄 같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풀렸다는 겁니다. 그 족쇄가 뭐였냐? 바로 이 패턴 데이 트레이더 규정, 줄여서 PDT 룰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려 2001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법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단타 매매를 좀 자주 하려면 계좌에 최소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는 넣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투자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좀 이상하죠? 네, 바로 이 숫자, 25,000달러.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금융민주화를 외치면서 나타난 로빈후드한테는 이 25,000달러가 정말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벽이 드디어 허물어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요? 와, 이 숫자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계좌에 25,000달러가 없는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로빈후드의 주 고객층이죠. 이분들 중 무려 80%가 이 룰 때문에 나 거래 더 하고 싶은데 못하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빈후드 전체 계좌의 4분의 1이 이 규정에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변화는 그냥 작은 수정이 아니라 로빈후드의 심정부, 바로 핵심 고객층을 제대로 풀어주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큰 그림, 미국 시장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선을 확 돌려서 로빈후드의 글로벌 야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들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바로 아시아입니다. 바로 지난 4월이었죠?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로빈후드가 아시아 금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서 드디어 증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원칙적 승인이라는 걸 받아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칙적 승인, 이게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IPA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 땅땅땅 최종 허가, 이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규제 당국이 너희들 꽤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가 말하는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정식으로 문 열어줄게 하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청신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진출을 위한 첫 번째, 가장 힘든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싱가포르였을까요? 뭐 다 이유가 있죠. 싱가포르는 그냥 잘 사는 나라, 그 이상이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할 수 있고 규제 환경도 아주 투명하고 선진적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싱가포르를 발판 삼아서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 바로 전략적인 허브인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게 뭐 꽃길만 예약된 건 절대 아니에요. 싱가포르 시장에는 이미 무무나 타이거 브로커스 같은 아주 쟁쟁한 터줏대감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 이미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제로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그냥 우리도 수수료 공짜 이걸로는 어림도 없죠. 뭔가 다른 암호화폐랑 주식을 합친다거나 하는 혁신적인 무기가 있어야 승산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미국 내에서의 규제 해제,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로빈후드의 궁극적인 목표, 슈퍼앱 전략에 있습니다. 로빈후드 CEO가 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로빈후드에는 연간 1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부가 11개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로빈후드는 단순히 주식 거래 수수료만 바라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11개의 엔진을 가진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선언이죠. 그럼 그 엔진들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이자 수익, 그러니까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이나 빌려준 돈에서 나오는 이자고요. 둘째는 로빈후드 골드 같은 구독 서비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옵션이나 암호화폐, 주식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 이 세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예전처럼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게 된 겁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한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시장이 로빈후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드러나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같은 전통적인 강자보다는 가치를 더 높게 쳐주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완전 암호화폐 전문 기업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어요. 딱 그 중간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로빈후드를 전통 증권사의 안정성과 테크 기업의 성장성을 모두 가진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선수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세상에 리스크 없는 성장은 없겠죠? 로빈후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위험이 같이 있어요. 이걸 한번 균형 있게 따져보죠.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자, 양쪽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이럽니다. PDT 규제 풀렸지, 해외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지, 슈퍼앱 생태계는 끈끈해지고 있지, 이건 뭐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좀 걱정스럽게 보는 쪽은 이래요. 아니, 지금 주가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유럽에서 PFOF라고 로빈후드의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를 규제한다는데 이건 어쩔 거야? 새로 시작하는 신용카드 사업도 위험하고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해. 네, 다 일리 있는 걱정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 로빈후드는 과연 미래를 책임질 단단한 금융 슈퍼앱일까요? 아니면 그냥 겉만 더 화려해진 위태로운 모래성일까요? 엄청난 잠재력과 그만큼 큰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로빈후드. 어쩌면 이들의 진짜 르네상스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